생태계와 환경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강의 소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제 리포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시기는 기 안내한 바와 같이 제가 29일까지로 안내했는데 10월 말일까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일요일 24시까지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 이메일 cyg219@한메일.net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이미 다 설명했다시피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자유과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주차에서부터 제 1주차, 3차 시에 과제 안내가 있으니까 주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하시고요.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차, 8주차에 글쓰기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메일 제출하실 때는 맨 먼저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학과와 학년, 3학년, 그 다음에 학번, 이 제목은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의, 리포트 내용의 제목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월 31일 일요일 24시까지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이게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이고 지구를 살리기 위한 화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3차 시에 걸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지구온난화 피해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 환경과 대기권의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고 2차 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로 개념, 원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차 시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지구 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투발루라는 나라인데요. 이 투발루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50년 만에 아프리카와 중동 사막 지역에서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렸어요. 보신 바와 같이 사막 지역에 눈이 내렸고 낙타가 담로를 둘러서야 될 정도로 눈이 내려서 기후가 변화되고 있음을 하나의 현상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제리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곳이 이제 영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텍사스의 한파입니다. 텍사스는 과거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양현종 선수가 최근에 여기서 있었죠. 그래서 평상시는 여기가 영상이에요. 영상. 평년 기온이 6에서 9도잖아요. 6에서 9도인데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영하 18도까지. 이것은 이제 북극에 있는 그 기후변화에 따른 그 온난화로 제트 기류가 약해져 가지고 북극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들, 냉기가 이제 이렇게 남하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전역이 한파에 시달리게 된 건데,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내려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거북이가 배 위로 올라와 있고요. 또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이 텍사스에서도 눈이 이렇게 폭설이 내린다든지,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텍사스를 미국으로 보는 기름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추인데 전력이 중단이 되니까 430만 가구가 중단이 되고 기름값이 이렇게 60달러 이상 넘는 굉장히 많이 넘는 그런 이제 일이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것인데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항공기도 결항되고 수도도 중단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생활 불편이 나타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이렇게 기후변화에 의한 이런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고성에서는 오징어인데 오징어 중에서 이제 굉장히 작은 오징어가 있어요. 7cm 정도로 굉장히 작은 오징어를 매 오징어라고 하는데 이 매 오징어가 그 바닷물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 이런 것을 용승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닷물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바다 깊이 살고 있는 이 오징어들이 같이 이제 떠날려 온 거죠. 그래서 이런 깊은 바닷물은 차갑잖아요. 그런 수온과 바다의 물 온도와 기압이 이제 급격히 변화가 되니까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해안가로 와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칠레 해변에 이렇게 정어리떼가 떼죽음을 당한 것도 거의 이제 1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용성 현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다의 그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징어라든지 또는 정어리들이 대량으로 폐사하는 이런 문제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인도에서는 대개 쓰나미 그러면 우리가 언제 들어봤죠? 일본에서 바다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바닷물이 이제 거센 파도를 일으켜서 그 원자력 발전소도 무너뜨렸죠. 그래서 지금 폐기물 같은 것을 바다에 내버려서 우리나라하고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산속에서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사례입니다. 지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산에 이렇게 빙하가 있는데 이런 빙하들이 녹음으로 인해서 바다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바다로 떨어지니까 이 빙하의 무게에 의해서 이게 녹아서 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무게에 의해서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파도에 의해서 산속에 있는 산골 마을의 주민들이 수백 명이 실종되고 죽는 이런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알래스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베리안 피오르라고 있습니다. 피오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조화모나 동복고 이러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호수잖아요. 호수인데 산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닷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곡이 만들어지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주변은 이렇게 빙하라든지 이런 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알래스카에 있는 피오르에 이런 빙하들이 이제 떨어져 나간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녹지 않는데 이런 게 이제 녹아서 바다로 이렇게 피오르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거대한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에 의한 이런 그 경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앵커리지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에서 97km 떨어진 베리안 피오르 앞에 설명했죠. 여기도 지금 쓰나미 이 전야의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1년 이내에 이런 항구 도시가 다 물에 잠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958년도에도 이 주변인 느투야만의 높이가 523면 상상을 해보세요. 523이면은 아파트 거의 한 50층, 60층 높이보다 더 높은
그런 그 파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 이런 해안 도시는 삽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앞에 표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투발루, 남태평양에 있는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사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점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그만 폭만 남아 있잖아요. 집하고 여기에 있는 이제 비행장, 공항이 남아 있을 뿐인데 여기는 아주 작은 섬나라고 26 제곱킬로미터 인구가 1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해발 고도가 2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그 낮은 그런 도시죠. 2060년도면 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원활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후 난민으로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오고 뭐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내리고 한 반면에 여름철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론, 우리로 하면 태풍이죠. 이런 것에 와서 이렇게 이 많은 그 마을이 잠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 1차 산업 위주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죠. 적게 배출하죠. 그래서 기후변화의 책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은 가장 많이 받는,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이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주로 선진국인데 피해는 주로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입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폭우나 홍수 피해는 지구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아까 앞에 미국의 텍사스주 아까 한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홍수도 되게 여름철에 이렇게 허리케인이 상륙함으로 인해서 플로리다주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이런 데서 일어난 사례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글라데시라든지 이거 네팔, 중국의 스촨성 이런 데는 뭐 뉴스에 보도에 자주 나오죠. 인도의 뭄바이, 인도의 남부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그 여러 차례 홍수 피해에 대한 폭우나 홍수 피해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댐이 무너진다는 경고가 수없이 많이 금년 여름에도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의 기상이변의 발생 추이가 불과 50년 사이에 이렇게 20여 건에서 보신 바와 같이 120여 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피해액도 140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건수라든지 그 피해의 금액만 봐서도 기상이변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한파에 의해서 난민들이 생겨나는데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삶의 터를 잃어버린 난민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투발루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바닷속으로 파묻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UN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이거 IPCC라고 그러는데, 2050년도가 되면 방글라데시는 17% 정도가 국토 면적이 침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약 2천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뭐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이라고 이제 표현 안 됐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에 기여한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죠. 이런 분들은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는
그 국가의 어떤 그 탄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난민으로 인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후에 의한 난민 대우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네,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정착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구호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이 육지를 찾아가는 이런 우리 현상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그 해수면 상승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가 0.6도씨 정도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4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최소 53cm, 최대 91cm 정도의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뭐 부산이라든지 목포, 인천은 다 이제 침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해변에 있는 도시 상하이, 뉴올리언스 뭐 계속 그 허리케인 태풍에 의한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런 도시들이 호주의 시드니 이런 도시들이 이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얼어가지고 이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를 이전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한 20년에 걸쳐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자카르타죠, 자카르타인데 여기가 해년마다 그 20cm씩 가라앉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지반 치마 지하수라는 걸 많이 뽑았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그 수도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그런 위험을 꾸준히 안고 있어요. 그래서 또 홍수에도 여기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면 굉장히 취약하고 해년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고 있죠. 보르네오 섬은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보르네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인도네시아, 이게 세 개의 나라가 이게 입주해 있거든요. 이런 보르네오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이제 추진 중에 있죠. 이렇게 기후변화가 수도까지도, 한 나라의 수도까지도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년은 좀 더웠는데, 작년에는 거의 장마로 여름을 보낸 것 같아요. 장마로 여름, 긴 장마와 국지적 강우로 작년 한 해가 이루어졌는데, 보신 바와 같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49일 제주도, 그 다음에 남부지방이 38일, 중부지방 54일, 그러니까 거의 2달 가까이가 장마였다 이 말은 작년에. 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기상현상들이 일어났고, 금년에는 뭐 태풍이 여러 차례 왔잖아요. 여름때 대개 태풍이 9월, 10월에 오는데 8월 달에 태풍이 오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강우량도 2019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내리는 이런 일이 장마가 이제 길어졌기 때문에 강우가 많죠. 보신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196mm였는데 851mm로 거의 뭐 4배 가까이 이 강우량이 늘어난 이런 현상도 볼 수가 있고요. 강원도 산간 같은 경우는 1000mm가 넘게 내렸던 곳도 있어요. 여름 그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실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해변에서는 매오징어라든지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육지에서는 이제 대벌레 자세히 보면 이게 한 마리인데요. 꼭 나무 가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나뭇가지 같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제 그 메뚜기처럼 생긴 그런 벌레죠. 풀을 먹고 사는 벌레인데 서울에
은평구의 봉산 해맞이 공원이라는 데 가보면 이렇게 정자에 굉장히 많이 집단으로 붙어 있고, 심지어 CCTV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것들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집단으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겨울과 봄 사이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산란율이, 이게 되게 땅속에다 알을 낳거든요. 산란율이 알을 많이 낳아서 대벌레가 한 마리가 700에서 800개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부화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대벌레들이 이렇게 집단에 출현하고 하겠죠. 평상시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대발생이 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풀밭에서 대벌레 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기상 이변,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애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해충,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애벌레예요. 근데 애벌레처럼 안 보이잖아요. 제가 뭐 오전에 산책을 좀 하고 왔는데 주변에 산책길에도 이런 게 지금도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과실수, 밤나무나 감나무나 대추나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조경수, 왕벚나무나 단풍나무 이런 것에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붙은 게 뭐냐면 이 그 나무에 그 수액, 흡즙을 하는 거죠. 수액을 빨아먹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약하게 만들고 또 이게 시커멓게 만들고 그름병, 그래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2011년도에 구례의 산수유, 그 다음에 2012년에 충주의 밤나무, 복숭아나무, 배, 이런 사과 재배, 이런 데 이제 피해를 일으키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현재까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지금 여기 그 나방처럼 생겼는데 이게 점이 있는 게 약간 빨간 점하고 검은 점하고 섞여져 있는 거, 이걸 꽃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크기가 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선녀벌레라고 하고, 이게 지금 이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성충이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애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천적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번식하고, 또 기후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얘들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기후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런 게 이제 쉽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동아프리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그 중동, 그 다음에 인도 얘기했잖아요. 인도 이런 나라들의 그 동아시아, 케냐나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가 이제 그 크게 메뚜기 떼가 발생해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기후 변화 때문에 메뚜기가 대량으로 번식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케냐에서의 사진인데요. 이것이 바람을 타고 가면 하루에 150km까지도 이동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메뚜기 떼가 한번 이동하기 시작하면 첩토화를 시켜버려요. 모든 풀이란 풀, 작물이란 작물을 다 먹어쳐 버리니까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죠. 실제로 이제 아주 옛날에 책인 소설책 펄벅의 돼지 같은 경우에도 메뚜기 피해가 나타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 아프리카나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우리 사람에게 가까이 와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명이 발달되면 땅이 많이 필요하죠. 토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산을 자꾸 깎아내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닭쥐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숲속에서 살았었는데 자꾸 우리가 개발을 하니까 이쪽에 인가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얘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접촉이, 얘들이 살 공간이 없어져서 사람하고
동물들하고 접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생활 영역이 가까워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 이런 게 한 61종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박쥐가 그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뭐 주범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낙타가 사스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메르스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넓게 보면은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은 그동안 우리가 들어봤던 메르스, 우리 광주에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릴 때가 있었죠. 그때 한참 이게 여름철인데 유행했었죠. 그래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린 해 만에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대처를 다 해서 성공적으로 열렸고,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과일박쥐 침팬 여기는 이제 걸리게 되면은 그 머리가 굉장히 커진 그런 그 태아가 태어난다든지 할 수 있고, 사스, 그 다음에 에이즈, 조루 인플루엔자, 지금도 진행 중이죠. 댕기나 뇌염 이런 것들은 이제 모기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댕기열 같은 경우 과거에 우리나라 관련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그 글로벌화 되고 있잖아요. 이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뜨뜨가무시라든지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것도 쥐 때문에 쥐에 살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를 안고 있는 어떤 그 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렙토스피라도 역시 쥐 때문에 그렇고요. 브루셀라는 소라든지 양 이런 것이 걸린 그 고기를 먹으면 사람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머지 잠깐 시간에는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과 기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구를 이렇게 위성으로 찍어보면 이게 바다하고 육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기가 있죠. 공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은 산이 있고 대륙권이라는 게 있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공기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공기가 있는 것인데 주로 비행기가 다니는 것이죠. 비행기는 약간 그 위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여름철에 우리 땅의 온도가 20도, 30도였지만은 비행기가 가는 곳은 영하 3, 40도. 그렇죠? 우리 실제로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다 보면 고도가 1000m, 몇 미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바깥 온도의 그 표시가 그 모니터에 보면은 영하 30도, 영하 20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대기권으로 올라가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층권으로 가면 온도가 점차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햇빛을 오존층이 이제 일부 막아주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자외선 같은 경우는 한번 쪼이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피부가 그을리죠. 탄다고 그러죠. 그럼 계속되면 이게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자외선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존층이 이걸 막아줌으로써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높이층을 중간층, 여기를 이제 열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은 대륙권이다. 지구에 이제 그 대륙권의 생김새가 그렇게 되어 있고, 대륙권의 공기는 주로 그 청정한 공기의 78%가 질소고 21%가 산소예요. 그 외에는 1%가 아르곤이고, 나머지 우리 현재 문제가 되는 지구 온난화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0.03%밖에 안 돼요. 이 CO2 0.03%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전 지구가 비상 상태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기후가 이제 어떻게 해서 형성되냐? 기후는 기온, 강우량, 바람, 이것을 기후 3요소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정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날씨 앱으로 보잖아. 오늘 날씨가 어쩌냐, 뭐 어쩌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덥고 비도 오고 그렇지만 가을이 되면 맑고 비도 안 오고 겨울철이 되면 추워지고 건조하고 또 다시 봄철이 되면은 건조하지만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기후인 것이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기후라고, 날씨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기후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후를 정하는 요인은 가장 큰 게 위도죠. 위도. 아까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는 얼음이 어느 정도 춥지만, 또 적도는, 이 적도나 지중해는 따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죠. 온대지방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도라든지 해발 고도, 지금 우리 땅하고 무등산 꼭대기하고는 기온이 달라요. 또 에베레스트가 또 완전히 다르죠. 이런 이제 해발 고도, 그다음 바다의 해류가 우리 여름철 같은 경우는 따뜻한 바다 남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여름철 따뜻하고 겨울철에 되면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굉장히 춥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기후를 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기후라는 것은 긴 시간 동안 평균 상태를 유지하는 걸 기후라고 그러는데 인위적이나 자연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 우리는 기후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그래서 기후와 날씨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날씨인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평균화한 것을 기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나타나서 과거의 기후를 바뀌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후 변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열대지방이 있고 건조지방이 있고 온대지방이 있고 냉대지방이 있고 한대지방이 있고 이렇게 기후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극지방이나 한대지방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온대지방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에 이런 데는 또 열대지방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후에 대한 전체적인 사례라든지 그리고 지구의 어떤 대기권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차 시에서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시 때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